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이 저를 소개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해야 되겠네요. 방금 소개받은 부동산학 개론 강사 홍진선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33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지만 내년 시험은 10월 29일 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봐요. 올해는 10월 30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올해는 10월 30날 토요일 날 시험 받고, 여러분은 내년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시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33회 이제 시험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3회 시험 대비 기초입문과정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원은 3주 동안, 11월 달 3주 동안 부동산학 개론 민법 무료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고, 이렇게. 저하고 3주 동안 이제 공부할 건데, 자료는 그 기초입문서라고 받으셨죠? 요 기초입문서를 받으셨는데, 요 기초입문서가 두 달 과정으로 만들어진 기초입문서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기초입문서의 내용을 저는 전부 다 공부하지 않고, 오늘 공부하고 이제 2주 동안 더 공부할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만 3주 동안 걸쳐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 얼굴이에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얼굴입니다. 이렇게. 좀 쑥스럽죠. 여기서 넣기가. 근데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니까 얼굴을 제가 이렇게 얼굴 넣어봤습니다. 오늘 처음 뵀으니까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볍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소위 말해서 오리엔테이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게 돼요. 먼저 오리엔테이션 하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뭐 하냐면,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제가 가볍게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모인 이유가 교양 강좌 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교양 강좌를 들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학.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하고 공부를 바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가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오늘 이렇게 세 꼭지를 공부할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서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타이틀 잡았습니다. 합격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오늘 받은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자료.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합격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이 한 장입니다, 이거. 자, 뭐 이거 뭐 시험에 직접 관련된 거 아니니까 그냥 두고 이제 칠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진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럼 이제 1차 시험에 과목이 두 과목이 있어요. 어떻게 두 과목이냐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저는 매일 부동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오전에 3시간 반, 야간에 3시간 반, 7시간 동안 제가 매일 부동산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 부동산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쓰기 힘들어서 제가 부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수업 들을 때 제가 부에다 동그라미 하면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어제 민법 선생님한테 민법 배우셨죠? 이거 지금 변호사님이신데, 변호사님들 수업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아마도 민법에 대해서는 꿰뚫고 계실 겁니다. 어느 강사에 비해서 민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 1차 과목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민법 이렇게 하지만 정식 과목은 이름은 민법이 아니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2차 과목 써볼게요. 2차 과목. 2차 과목은 세 과목이에요. 자, 첫 번째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줄임말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중개사 법령 이렇게 줄여서 할게요. 이런 과목이 있어요. 여기 중개사 법령 교수님이 지금 밖에 계시던데요. 자, 두 번째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시법령 및 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법령 및 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쓰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암기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걸 썼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이걸 공부할 건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과목의 특징.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자, 부동산학 개론만 법이 아니에요. 전부 다 법이에요. 맞죠? 그러면 1차 과목 2과목이고 2차 과목 3과목인데,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배우게 되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는 이해만 법이 아니고 전부 다 법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시험 범위가. 왜? 민법 법 조문에서 시험을 내니까. 그 민법 전체가 여러분 시험 범위입니까? 그렇잖아요. 민법 중에서 일부만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차차 민법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아마 어제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부동산학 개론만 법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학 개론은 사회과학이겠습니까? 자연과학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는데, 부동산학 개론은 자연과학이냐 사회과학이냐,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3번씩이나 등장했어요. 그럼 자연과학은 뭐고 사회과학은 뭘까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긴장할 필요 없어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긴장해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찍고 계십니까? 이거 찍을 필요 없습니다. 요 자료. 요 한 장 자료에 있는 게 요 지금 내용이요. 그러니까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자연과학이 뭐고 사회과학이 뭐냐면, 그러면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를 이렇게 하면 좋겠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렇게 해야지 판소리가 돼야만 이게 재미가 있는데, 여기서 수업한다니까 좀 그러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더워지고,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 되면 눈이 오고, 이거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럼 부동산학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거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냐면,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 왜 우리 서울의 아파트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에요. 그럼 부동산 사고 팔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은 자연현상입니까? 사회현상입니까? 사회현상이죠.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사회과학. 그게 우리 시험에서 3번씩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과학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그러면 옳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그러면 O다 X다? X다. 그렇게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면 사회현상을 연구해요. 사회현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사회현상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범위가 들쭉날쭉이에요. 부동산학의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사회현상이 바뀌면 부동산학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학이 지금은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출제할 때 이 내용 전부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출제할 수 있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 출제하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 출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해는 부동산학의 시험 문제 40문제 내는데 범위가 엄청 넓게 내고, 어떤 애는 매우 좁게 내고, 또 그 깊이도 어떤 애는 매우 얕게, 어떤 애는 매우 깊게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 중에서 나머지는 다 범위가 정해졌잖아요. 법이니까.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만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게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목차를 준 거예요. 목차.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부동산학 개론은 이것만 출제합니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그게 오늘 받은 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첫 페이지. 뭐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총 3개 파트로 준 거야. 총론 있고, 강론 있고, 감정평가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출제하겠다고 이렇게 했단 것만.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1년 동안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총 3개의 편으로 나눠놨는데, 이제 책을 만들 때, 저도 이제 요약정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때, 요 3개를 8개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됐죠? 그럼 8개로 나누면 부동산학 개론은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40문제가 출제돼. 40문제. 여기 이제 40문제가 출제되면, 그러면 총 8개 편이라면 평균 몇 문제입니까? 5문제씩이지. 5문제씩. 얘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이렇게 출제한다고 준 목차고, 이걸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 봤어요. 8개 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죠? 요거 찍을 필요 없어요. 요거 자료 있으니 여기. 요거 받은 자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공부할 건데, 그런데 예상 문제, 출제 예상 문항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그동안 출제했던 것을 쭉 분석했더니 여기 투자론이라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7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총론이라는 부분은 3문제를 출제하는 거라고요. 그럼 평균은 몇 문제입니까? 5문제야. 평균은. 왜? 8개 편으로 되어 있고 40문제를 출제한다면 그럼 이걸 8로 나누면 평균 5문제씩인데 어떤 파트는 5문제를 출제하고 이렇게 어떤 파트는 5문제보다 조금 출제하고 어떤 파트는 5문제도 많이 출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상 출제 문항수는 딱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투자랑 같은 경우는 올해는 6문제만 출제했습니다. 작년에는 8문제를 출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역시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할 건데 그럼 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이 달라져. 비중이. 이거 전부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비중이 달라진다고. 어떻게 비중이 달라지냐면 총론 볼래요? 총론? 총론은 3문제 출제되는데 총론은 저에게 1년에 2번만 들으면 3번째 들을 때 여러분 짜증나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얘는 출제 비중은 높지만 그러나 내용은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경제론하고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은 출제 문항수도 많고 범위도 넓고 또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요 3부분 여기다가 금융론 포함해서 요 4부분을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출제 예상 문항수를 쓰고 그 다음에 공부 분량이 어디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좀 이야기해 볼 건데 그럼 이제 4개 파트는 공부 분량이 좀 많이 가져야 되고 상대적으로 4개 파트는 공부 분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지목해 볼 건데요. 여기 노랗게 돼 있는 거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 4개 파트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나머지 파트 총론, 시장론, 정책론 이런 파트는 1년에 2번 내지 3번만 수업을 들어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4개 파트 경제, 투자, 금융, 감정평가로는 혼자 공부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제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러분랑 같이 공부해야 돼요. 이 파트가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 파트의 문제 수가 몇 문제가 되면 24문제가 돼요. 24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 파트가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 파트를 주로 공부한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 해봤습니다. 목차 봤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볼게요. 뭐 거창하게 제가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을 했지만 사실은 공부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 공부할 겁니까? 시험 공부할 겁니까? 그렇죠. 부동산학 개론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저하고 이제 공부할 건데 가장 중요한 말 다 끝냈어요. 뭐 경제론, 투자론 그 깊은 내용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데 이제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 이러면 안 돼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부동산학 개론 공부는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대학교 부동산 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은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60점이면 합격이거든. 그러니까 60점 맞게만 공부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부동산학에 대해서 전부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전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 60점에서 80점 나가서 90점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부했다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져요. 왜?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를 해버리면 그러면 민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학개론은 95점 맞지만 민법은 35점 맞아요. 그럼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 그래서 이 타이틀이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 가운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시험이란 말 넣어야 돼요. 시험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말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공부 방법이 시험 공부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제시해 볼게요. 기출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했던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은 33회 때 시험을 볼 거고 그동안 1회 때부터 해서 32회 때까지 기출됐던 문제가 있겠죠. 그럼 한 번 볼 때마다 40문제씩 출제되죠. 그럼 40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 32회, 여러분이 33회인데 올해 32회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은 32회까지 봤는데 시험은 33번 봤습니다. 32회인데 왜 33번 봤을까? 15회 시험을 2번 봤거든요. 이 15회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게 냈어요. 15회 시험은 어떻게 출제했냐면 1000명 중에 3명만 합격하게 냈어요. 1000명 중에 3명만.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게 낸다 해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정부 정합청사가 시의들에게 뚫린 경우가 딱 한 번 나와요. 이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부산에서 강주에서 대구에서 버스 동원해서 서울에 모여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제2종합청사인가 거기에 그때는 건설교통부 였을 겁니다. 거기를 뚫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과천 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냈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15회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15회 시험을 2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32회지만 근데 시험은 몇 번 봤습니까? 33번 본 거예요, 올해. 여러분은 33회 시험이지만 34번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본다면. 그러면 33번 시험 봤으면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가 몇 문제 같아요? 1320문제예요. 볼래요? 한 번 볼 때마다 40문제. 그러면 30번 봤으면 1200문제. 그 다음에 3번 더 봤으니까 40문제 곱하기 3. 그러면 120문제.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1320문제가 기출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1320문제를 알고 시험장에 갔다. 여러분 이 1320문제를 전부 다 알고 시험장에 갔는데 내년에 시험장에 갔는데 떨어졌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 기출문제 분석만 잘해도 무조건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40문제를 출제했는데 올해. 그런데 이 중에서 35문제가 그동안 출제했던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출제했어요.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출문제가 40문제 중에서 어떨 때는 20문제에서 25문제, 어떨 때는 30문제, 올해처럼 많이 내버리면 35문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과목이 그래. 민법도 그렇고 부동산학개론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죠. 문제은행. 그 문제은행은 요 문제가 1000문제 있으면 거기서만 냅니다. 그게 문제은행인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문제은행식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식이란 것은 1000문제 중에서 내겠습니다. 이거거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문제은행은 아니지만 거의 문제은행식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1320문제라는 기출문제가 있는데 요걸 다 분석했는데 떨어졌다. 아까 말했죠? 이번에는 미라클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표현 잘못했습니다. 제가 표현 잘못했어요. 시험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도 최소 25개는 이미 출제했던 것으로 출제하게 돼 있어요. 어떤 애를 보면 지문에서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게 줘요. 근데 약간 바꾸긴 하지만 그렇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1320문제라는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거든요. 모든 과목 선생님이. 근데 그 기출문제는 최근 5년 동안이야. 그럼 1회 때 부동산학개론 1회 때 기출문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1회 때 시험은 시험도 아니니까. 그럼 40년 전이거든. 1회 때가. 1회 때 40년 전이면 강산이 4번 바뀌었어요. 그럼 출제 형태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출제 형태는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33회니까 최근 5년 동안 기출문제는 역순으로 가면 32회 때, 31회 때, 30회 때, 29회 때, 28회 때 이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갔습니다.
그 5년 동안 몇 문제입니까? 200문제야. 5년 동안 200문제를 다 알고 갔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떨어졌다. 역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요 200문제, 요것만 분석을 잘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60점 맞출 수 있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학 결혼 공부 방법, 첫 번째 시험 공부 방법, 첫 번째 기출문제 분석, 두 번째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기. 얘는 그냥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에요. 여기 뭐 기본 원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하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왜 암기가 돼야 되냐면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1차 시험을 보러 가면 1차 과목이 부동산학 결혼하고 민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차 시험을 보러 가면 자, 부동산학 결혼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민사특별법인데 우리는 줄여서 민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부동산학 결혼 40문제가 출제되고 민법 40문제 출제되는데, 부동산학 결혼 민법 따로따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지가 주어지면 1차 시험 문제지 가지고 한 장을 딱 넘기면 제1과목 이렇게 나와요. 이 박스 이렇게 쳐가지고 제1과목, 1과목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 요거 끝나고 나면 그 옆에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나와요. 그러니까 41번부터 해서 80번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차 시험은 같은 시간에 보는데, 민법 40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결혼 40문제가 출제되면 그 80문제죠. 이 80문제를 몇 분 주냐면 100분을 줘요. 100분. 예전에는 80문제를 80분에 풀었는데 15회 때 그렇게 어렵게 내고, 그때 이제 건의를 한 거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약간 연세 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80문제를 80분에 풀 수 없다. 그래서 100분을 달라 해서 100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0분 동안 80문제를 푸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이 80문제를 시험지에다가 마킹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험지는 우리가 가져오고 답안지에다 OMR 카드에다 이렇게 마킹을 해야 돼. 마킹을. 이 80문제 마킹할 때도 10분 이상 걸려요. 그 80문제 마킹할 때 20분이 걸린다면 이 20분을 빼버리면,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80분이에요. 그 80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된다면 평균 1분이야. 1분. 한 문제당. 근데 이제 민법을 배우다 보면 사례 문제라고 했어요. 이렇게 박스가 주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사례가 나온다고. 갑과 을이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갑이 을을 사기쳐서 사고 팔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게 병한테 넘어갔다. 이때 옳고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해서 사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갑을 병 이렇게 나오는 순간 문제를 1분 안에 풀기는 힘들어져요. 그걸 보고 누가 사기치고 누가 사고 누가 팔았고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례 문제가 최소 5개에서 많게는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런 문제들은 1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부동산학 결혼은 최소 8문제, 많게는 10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 나와요. 이 계산 문제도 1분 안에 풀기는 힘들어져요. 그럼 평균적으로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민법에서는 사례 문제, 부동산학 결혼서는 계산 문제 때문에 1분 안에 못 푸는 문제도 나와요. 물론 반대로 10초 안에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10초 안에. 자, 그러면 부동산학 결혼 민법 내용을 하나도 암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만 하고 시험 보러 가봐요. 그럼 이해만 하고 시험 보러 가면 문제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가 그렇지 네가 답이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문제마다 1분씩 넘어가요. 그럼 80분에 주어진 시간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합격하기 곤란해져요. 그래서 일정한 내용들은 암기가 돼야 돼. 암기. 어차피 시험 보러 가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가 돼야만이 이렇게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게 되는데, 이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그냥 암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면, 이제 12월 달이 되면 기본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기본서가 나올 건데 부동산학 결혼만 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의 기본서가 나오면 이 기본서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되냐면 최소가 500페이지가 돼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공법은 더 많아요. 공법은 약간 많아서 600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 부동산학 결혼 요 500페이지인데 요 500페이지를 전부 다 공부했다. 그럼 합격하기가 곤란해져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학 결혼 500페이지를 전부 다 공부하면 민법은 언제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합격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페이지를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500페이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는 거야. 그게 시험 공부야. 그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안다면 여기 없죠. 중요한 부분 모르니까 여기 왔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뭘 제공하냐면 정보 제공해요. 정보. 이 부분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출제합니다. 이 부분은 몇 번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정보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거 정보 제공하는 거야. 이게 제가 이게 부동산학을 같이 공부하는 건데 이게 대학교가 아니니까 대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 학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다고 제가 500페이지 중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선택하면 그 선택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내년 10월달, 아니 내년 7월달, 8월달, 9월달 정도 되면 막 지겨운 말이 있어요. 저 말 또 한다, 저 말 또 한다. 그래서 내년 7월달, 8월달 되면 그럼 스스로 알아. 저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말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만이 합격하는 거야. 근데 내년 10월달에, 8월달, 9월달 됐는데 언니 저 말이 새롭게 들려.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러면 시험장 가서 매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떻게 되었냐면 계속 반복해서 아주 지겨워져야 돼. 지겨워져.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계속 반복한다. 그럼 저는 뭘 선택할까요? 최근 10년 동안 5번 이상 출제했던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하거든요. 얘는 최근 10년 동안 7번 출제했습니다. 별표 3개. 그런 것만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만 공부하는 거야. 근데 부동산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 최근 10년 동안 2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 찢어버리세요. 그런다고. 그거 공부 안 하는 거야. 선생님 그게 공부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 그렇게 우려가 많으면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고 저기 휴전선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가감하게 버리는 거라고. 아주 중요한 내용만 하면 되니까. 왜? 그래도 합격이니까. 의미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또 기출문제 같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이 기출문제는 그럼 어떻게 분석할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2월 말경이 되면 그러면 기출문제집이 나와. 그걸 구입해서 보고 또 3월달이 되면 우리 학원에서 거의 모든 학원에서 3월달 되면 기출문제만 또 공부만 하게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대부분이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이건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기출지문을 볼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기출문제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요. 이제 계산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계산 문제가 여러분 이제 반목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뭐 중개사 공부를 합격하셨든 합격하지 않았든 분들은 이제 물어봐요. 그럼 부동산학 개론은 계산 문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이 계산 문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올해는 8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산 문제 8문제고 약간 계산이 필요한 문제도 2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근데 저는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나누기 한다. 이것은 계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누기 하는 문제가 2문제 출제돼서 총 10문제가 계산 문제를 하는데 저는 8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8문제가 출제됐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1문제 내지 2문제가 좀 줄어들었어요. 계산 문제가. 그럼 8문제가 출제됐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마도 10문제 출제할 것 같아요. 그럼 8문제가 출제되면 대부분이 그래요. 10문제가 출제돼도 마찬가지고 8문제가 출제된다면 4개 내지 5문제는 이미 출제했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요. 숫자만 바꿔서.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5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출제한 거야.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이거는 풀어야 돼요. 그러면 3문제 내지 4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줘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준다든지 기존에 출제했어도 매우 어렵게 준다든지 그럼 이거는 이제 풀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계산 문제가 8문제 나온다면 최소 4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따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 가지고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의 결혼 시험 공부 방법을 일부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결론은 뭡니까?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계속 반복한다. 중요한 내용은 제 입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중요한 내용은 최소 10번, 많게는 15번 듣고 가요.
10번에서 15번을 듣고 갔는데도 시험장에 가서 답이 안 나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누군가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이 잘못됐거나 푸는 사람이 잘못됐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됐거나 세 사람이 다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된 줄 아시겠죠? 그랬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요. 이제 2부분 갑시다. 2부분. 지금까지 했던 것은 세 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시험 공부한다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한다. 요 두 가지에다가 이제 요거 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 100점 필요합니까? 60점 필요합니까? 60점이에요. 60점 맞추면 돼요. 왜? 우리 시험의 합격 기준은 1차든 2차든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60점을 맞으면 돼. 자, 지금부터 이제 합격 점수를 한번 확보해 봅시다. 자, 1차 과목.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케이스 볼까요? 1번 케이스, 부동산학 개론 60점 득점했습니다. 민법도 60점 득점했습니다. 1차든 2차든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입니다. 다만 조건은 과목당 40점 미만의 가락 점수가 없이. 그러면 이거는 총점 몇 점입니까? 120점. 그럼 총점 120점은 평균 몇 점이요? 60점. 합격. 2번 케이스.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학 개론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민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득점하면 돼요. 부동산학 개론 80점 득점하고 민법을 40점을 득점했어요. 총점 120점, 평균 60점, 합격, 불합격, 합격. 3번은 2번하고 반대. 부동산학 개론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겨우 40점 맞췄어요. 그럼 민법 80점 맞췄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전부 다 총점 120점, 평균 80점. 3번도 합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학 개론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90점 맞았어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법은 30점을 득점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점수 다 똑같아요. 총점 120점, 평균 60점. 그런데 4번은 합격, 불합격? 불합격. 그러면 4번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처럼 합격을 하셔야 돼.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점수 분포를 볼까요? 부동산의 개론이든 민법이든 자기가 가져갈 점수는 몇 점이요? 60점이에요. 60점. 그러면 민법을 60점을 맞출 수 있다면 부동산의 개론은 몇 점이면 합격이에요? 60점이면 합격이에요. 100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민법을 60점 맞출 수 있다면 부동산의 개론도 60점이면 합격이에요. 그 민법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개론이 60점 맞출 수 있다면 민법도 60점이면 합격이에요. 됐죠? 근데 민법을 60점을 확보 못한다면 부동산의 개론이 민법을 도와줘야 돼요. 2번 케이스는 민법이 40점밖에 득점하지 못했어요. 자기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거야. 그럼 부동산의 개론이 민법을 도와줘야 돼. 그럼 부동산의 개론은 자기 점수 60점에다가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가 필요해죠. 그럼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가 필요한데, 자, 4번 케이스로 잠깐 놔볼게요. 4번 케이스는 부동산의 개론이 민법을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민법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민법이 부동산의 개론 도움 받으려면 최소한 민법 몇 점 맞춰야 돼요? 40점 맞춰야 돼요. 4번 케이스는 처음부터 민법을 부동산의 개론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부동산의 개론이 민법을 도와주려면 민법은 최소한 40점을 득점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왔어요. 부동산의 개론은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몇 점이에요? 20점이에요. 20점. 30점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20점이라고. 그럼 부동산의 개론은 자기 점수 60점에다가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몇 점이에요? 20점. 그래서 부동산의 개론은 80점이 최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케이스는 반대로 민법으로부터 부동산의 개론이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부동산의 개론이 도움을 받으려면 부동산의 개론 최소 자기 점수 몇 점을 확보해야 되고 최소 40점을 확보해야 되고 그 부동산의 개론은 최소 40점, 최대 80점을 득점하셔야 돼. 그러니까 100점이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민법도 마찬가지야. 반대 케이스로 보면 민법도 최소 40점, 최대는 80점. 되셨습니까? 그러면 2번이나 3번처럼 하면 좀 위험하니까 1번처럼 합격하는 게 가장 좋죠. 둘 다 60점 맞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둘 다 65점 맞으면 돼요. 둘 다 62.5 맞으면 돼요. 그럼 합격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자기 점수 60점만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60점을 득점하려면 몇 개를 맞춰야 되냐면 40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40문제가 출제되는데
24문제를 득점하면 그러면 60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16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민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것은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요 계산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나오면 10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럼 1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거 나는 계산 문제 숫자 나오는 순간 두드러기 난다. 그럼 숫자 나오는 거 계산 문제 다 포기했다. 그래서 찍었다. 10문제 찍잖아요. 그러면 최소 2문제는 맞춰요. 이 10문제를 계산 문제를 하나도 않고 찍으라 했더니 그냥 2, 3, 4, 5 이렇게 찍어버리면 하나도 못 맞춰. 그러니까 한 번을 다 찍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2번. 그럼 무조건 2문제를 맞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운이 너무 나빠서 그냥 하나 못 맞췄다. 10문제 다 틀렸다. 우리는 몇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16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 때문에 나는 못 해먹겠다. 그것은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계산 문제 안 해도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의미하셨습니까? 자, 결론. 부동산의 결혼 최대 점수는 100점입니까? 80점입니까? 80점. 80점도 필요 없어. 왜? 민법 열심히 할 거잖아요. 민법 열심히 하니까 민법 60점 득점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결혼 몇 점이면 돼요? 60점. 60점 맞는 시험 공부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예, 됐어. 그럼 어떻게? 저 믿고 오면 돼, 저 믿고. 저 믿고 저를 따라오지 말고, 저 따라오면 우리 집에 가는 거니까 따라오지 말고 저 믿고 집에 가셔서 열심히. 그 다음에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학원에 오셔서 그냥 내용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신다면 그러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 학원에서 합격하신 분들 한번 물어봐요. 그 된가 안 된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분들 뭐냐면 언니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해. 그럼 돼.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시험하고 거의 똑같아요. 운전면허 시험하고. 운전면허 시험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저도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해서 실제로 3일 만에 합격했어요. 3일 만에. 등록하고 나서, 아니 접수를 먼저 하고 나서, 시험 접수를 하고 나서 하나도 모르는데 제 친구 손잡고 가서 제 친구가 거기 학원에 원장님하고 잘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3일 만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지금도 돈도 띄어먹고 있는데 그때 수강료가 만약에 20만 원이었다. 정확히 내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20만 원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마 절반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습니다. 근데 3일 만에 합격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가버렸지 거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돈 안 주고 있다고 거기에. 그때 정확히 기억난 게 그거 있어요. 지금은 뭐 도로 주행이 있었지만 저는 도로 주행이 없을 때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가서 시험만 보시고 그러면 차분하게 공부할게요. 그런데 내가 합격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T자를 꺾을 때 오른쪽 어깨 이 라인하고 이 줄 라인이 똑같이 되면 오른쪽으로 2바퀴 돌리고 왼쪽으로 1바퀴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만 알고 가서 실제로 그게 되더란 말이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시킨 대로 하면 다 돼 있어. 근데 시킨 대로 하지 않으니까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 공부 방법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창하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출제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공부합시다. 그걸 제가 아까밖에 써놨어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서 올해 출제를 봤더니 올해는 쉽게 출제했어요. 부동산의 결혼은.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꼭 그렇진 않지만 부동산의 결혼하고 민법 중에서 두 과목도 어렵진 않아요. 한 해는 부동산의 결혼이 쉽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법이 어려워요. 올해가 그랬거든요. 올해는 민법은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부동산의 결혼은 쉬웠어요. 그러면 작년에는요. 부동산의 결혼이 어려웠어요. 민법은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마도 꼭 그렇진 않지만 그냥 패턴이 그렇게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쩌면 부동산의 결혼이 약간 어려워요. 민법은 상대적으로 쉽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2회 때 올해는 기출문제 형태로 제가 그랬잖아요. 40개 중에서 35개가 기출문제 났다고 쉽게 출제했다. 내년에는 좀 어렵게 출제될 건데 역시 어렵게 출제돼도 기출문제 계속 좀 반복적으로 공부하자. 지금까지 부동산의 결혼 시험 공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기출문제 분석 계속 반복적으로 몇 점 맞는 시험이다? 60점. 그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학원에 빠지지 말아라. 학원에서 빠지지 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 합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기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합격하는 방법은 여러분과 학원하고 강사하고 요 세 사람이 일체가 됐을 때 그때 쉽게 합격하는 거야. 그때 1년 만에 합격하는 거예요. 자, 됐어 이제. 자, 여러분 이제 눈빛이 지금 뭔가 해버릴 것 같아. 지금 마음이
내년 10월 달까지 가야 돼. 그래야만이 합격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근데 지금은 뭔가 해버리고 싶은데, 근데 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고는 안 나가면 나가기 싫어져. 나가기 싫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내년 10월 달까지 가지고 가야 돼. 그럼 합격이라고. 이제 공부 1년 동안 하다 보면 부침이 있어.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저 언니가 보기 싫어서 하고 나오기 싫고 막 그렇게 된다고. 그래봐야 여러분 손해야. 그러니까 나는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한다. 내 인생에서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중개한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수수료, 중개 수수료 100억. 중개 수수료만 100억이야, 100억. 이해가 돼요? 100억짜리 중개한 게 아니라 중개 수수료만 100억짜리 이거 하신 분이 있어요. 중개 수수료만 100억 받았다니까. 중개 수수료만 100억. 인생 한 방이요. 중개 수수료만 100억 받았어요. 그럼 세금 낸다도 80억이야. 80억이면 그러면 그 평생 쓰고도 남어. 한 방에 한 방.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니까 실제로. 아직도 연락 없어. 교수님 연락 드릴게요 하면서 연락 없어. 그럼 나는 한 몇 억만 주라 가려고. 나 사장하려고. 아니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 너무 어렵게 살아 지금. 그러니까 좀 안 주면 안 될까? 그래도 안 준다고 하면 안 만나버리려고. 인생 한 방이라니까 실제로. 이거 거짓말 같죠? 실제입니다. 골프장 중개한 거야. 골프장 1조 얼마짜리 100억이요. 한 방이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 방법 이야기했고 이제 볼래요? 오늘 이제 공부해봐야 돼. 오셨으니까 공부해봐야 된다고. 이제 3주 동안은 이제 9시 반부터 해서 이제 수업은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고,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 총 8개 편인데요. 1편이 부동산학 총론이었어요. 총론. 혹시 부동산학 총론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목차를 줬는데, 이 총론에서 목차가 부동산학의 체계부터 시작하는가요? 부동산 개념부터 시작하는가요? 개념부터 시작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부동산학 총론은 누가 책을 쓰든 간에 총론은 이렇게 해요. 부동산학의 체계,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어디서부터 출제한다고 목차 줬다고 그랬죠? 그 목차를 한번 보러 갈까요? 여러분 여기 받은 자료. 이 받은 자료 첫 번째를 보면 부동산학 개론 시험 범위 세부 내용 나오죠. 거기에 부동산학 총론 오른쪽에 목차 봐봐요. 목차에서 이 부분이 있는가 봐봐요. 부동산학 체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요. 부동산학의 총론은 부동산학의 체계,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은 시험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디서부터 시험을 낸다? 개념부터 시험을 내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총론은 체계는 시험에서 주로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근데 가끔씩 출제해요.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금은 공부할 필요 없고 나중에 공부하는 거고 이 개념부터 이제 공부 들어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총론에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 공부하는 이제 공부 시작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 시작된 거야. 내년 10월 29일 날 시험 보기에서 공부 시작된 거라고. 이제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 시작되는 거야. 이걸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부터 여기서 공부할 건데, 자,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질문하라면 또 질문도 안 해. 되지?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부동산학 지식과 제가 여기서 전달하는 부동산 지식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여기서 질문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니까 질문사항은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하니까
어떨 때는 좀 거슬릴 때가 있다고. 뭐가냐면 뭐 핸드폰 소리가 진동 아니라 소리로 해서 거슬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계속 떤다든지 뭐 껌을 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뭐 공동생활 다 했을 때 뭐 주의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제 얼굴 아까 보셨죠? 그림 뭐죠? 한번 더 보여드릴까? 실물 보여드릴까? 실물? 실물. 제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그래요. 네 이름을 잘못 정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정할까? 너는 신뢰성이 갖는 얼굴이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이름을 홍신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가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 10분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됐습니까? 예.